볼게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과정의 전반을 관리하는 선거관리기관을 운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관리기관이 있어. 그 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여부로 정부형과 독립형으로 나눌 수 있대. 자,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기관이라는 건 무슨 형이랑 무슨 형으로 나눠진대? 정부형 그리고 독립형으로 나눠진대. 여기서 정부형이라 하면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얘기야? 어디에 소속돼 있다?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면 정부형이라고 하는 거야. 행정부에 소속돼 있다. 행정부에 소속돼 있다. 행정부가 뭐야, 얘들아? 행정부에서 행 가리면 정부야,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장으로 하여 우리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기관을 포괄해서 행정부라고 하는 거야. 알아듣겠지? 자, 근데 정부형이 있으면 무슨 형도 있어? 독립형도 있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독립형이라는 게 뭔데? 행정부에 소속돼 있지 않은 거지. 맞지? 자, 먼저 정부형은 행정부에 소속된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형태래요. 행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뭐 경기도, 남양주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알아들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담당합니다. 선거관리기관의 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요. 해당 부처 담당자가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정부 혹은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지? 그럼 그 안에 선거관리 기관이 따로 있는 거야. 요렇게. 맞죠? 요 선거관리기관이 따로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관리위원이 따로 있어야 돼? 아니면 그냥 행정부나 지자체 담당 직원이 하면 돼? 담당 직원이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야? 위원 따로 뽑아서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그러니까 부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다. 알아듣겠지? 여기는 지금 보면 위원이 따로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위원을 두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담당 부처, 담당자가 있는 거다. 직원이 담당하는 거다. 맞지? 부처 담당자네. 담당 부처가 아니라 부처 담당자. 해당 부처 담당자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죠? 선거관리기관이라는 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서 행정부의 해당 부처 담당자가 처리하면 되는 거지 위원을 따로 뽑아서 둘 필요가 없어. 예산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포함됩니다. 얘네한테 이번에 너네 예산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하는 형태네. 맞죠? 이제 뭐 설명하겠어? 이거 설명하겠지. 맞죠? 이해가요? 자, 다시 정부형이라는 건 행정부의 선거관리기관 자체가 소속돼 있는 거야. 선거관리기관이 행정부의 한 부처가 되는 거지. 부처. 이해가? 그러니까 위원을 따로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그냥 해당 부처의 담당자가 존재하는 거야. 걔네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거지. 예산도 별도 예산이 있어? 없어? 없어. 행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의 일부로서 여기에 할당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그럼 그 상대 개념이 나오면 이해가 조금 더 또렷해지겠죠? 그 상대 개념 봐봐. 반면 독립형은 선거관리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닌 거야.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닌 거야. 바꿔 말하면 행정부가 이렇게 있다며. 맞죠? 행정부 바깥에 선거관리기관이 따로 있는 거라고. 관리기관이 아예 독립돼 있어.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행정부 직원이 담당하지 않겠다. 그럼 뭘 따로 둬야 된다 그럴까? 위원을 따로 둬야 된다 그러겠죠? 그지? 이 업무를 처리하는 누군가가 따로 있어야겠지? 그래서 예산의 편성 및 운용이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기관의 위원들은 행정부 소속이 아닌 인사로 구성되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위원들인 거야. 얘네 행정부에 아니야?
행정부랑 무관한 거지. 행정부랑 상관없어.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맞지? 예산은요? 자율적 예산인 거지. 그치? 얘네랑 사뭇 다르네. 얘네가 돈 줘야 쓸 수 있는 거랑 사뭇 다르잖아요. 자율성이 있는 거야. 알아듣겠어? 대체로 임기도 보장해 준대요. 그러니까 요 정부형 선거관리기관이랑 요 독립형 선거관리기관이랑 좀 차이가 느껴지네. 맞지? 가장 주요한 차이는 뭐야?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독립적이냐? 됐지? 그럼 이제 어디 얘기할까? 우리나라 얘기하겠지. 우리나라는 1번, 2번 중에 뭐게요? 우린 2번이야. 봐봐. 우리나라는 선거 공보의 접수, 심사, 발송과 투개표소 운영. 선거 공보가 뭐게 얘들아? 선거 공보. 선거 공보 네모 쳐놔봐. 그리고 잠깐 멈추고 나의 첫 번째 문단 봐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준비소의 각각 재산 상황, 재납 실적과 병역 사항, 후보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랑 공약 등을 알리는 수단이야. 이게 선거 공보야. 됐죠? 됐지? 그래서 선거 공보의 접수나 심사나 발송이나 투개표소 운영을 포함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동그라미 쳐다봐.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립형이라고, 독립형. 그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밑줄 쳐두시고요. 걔네가 뭐 하는지를 알아두시되 공보의 접수, 심사, 발송도 얘네가 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알겠지? 얘네가 하는 일인 거야. 왜냐면 공보에 관한 얘기를 나에서 하니까. 됐어? 자, 선거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이는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의 원칙에 입각한 거래. 봐봐. 예산 어떻게 한대 얘네? 얘네 어떻게 해요? 독자적 편성합니다. 자율적이라는 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우리 돈 이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독자적으로 편성해요. 그치? 그리고 그 독자적으로 편성한 걸 누구의 심사를 받아?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국회가 심사한다. 왜냐하면 국회는 선거의 결과로 뽑힌 사람들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거든. 그치? 그 양반들이 우리를 뽑는 선거를 관리하는 양반들 예산 잘 쓰나 감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거지. 서로 견제. 얘네가 잘 뽑히나 감독하고, 얘네 돈 잘 쓰나 감독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심사하게 하는 건 뭐 때문이래? 권력기관이 서로 뭐 하는 게 좋으니까? 상호 견제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래. 알겠죠? 왜 얘네냐? 왜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심사하느냐? 난 지점의 의미를 좀 알아두시는 감각으로 요걸 알아두시는 거야. 알아듣겠어?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슨 형이라고? 독립형이라고. 그래서 예산도 행정부랑 상관있게 없게, 상관없게 독자적으로 편성한다고. 다만 누구의? 국회의 감독은 받아야 된다고. 참고로 국회가 입법부예요. 알겠지? 그렇대. 자,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공직선거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대. 여기 법령에 네모 쳐둘까 얘들아? 법령? 이 법령이 또 법률이랑 다르다. 근데 이게 사실 비문학집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거든. 법령이랑 법률이랑 다른 거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법률이라고 바꾸면 그건 틀린 선지야. 학교 쌤들한테도 좀 익숙한 내용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령에 해당하는 것이 법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봐봐. 이 선거관리기관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래요? 선거관리위원회로서, 그렇지, 공직선거규칙 만들 수 있대. 이 공직선거규칙은 법률이래, 법령이래? 법령에 해당하는 거래. 그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법령이라는 건 뭐 아니란 얘기라고? 법률 아니란 얘기라고? 둘이 달라요? 이게 아닌 거야. 법률 아닌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 등을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통령 밑에다 행정부 적어둘래요? 대통령 밑에다 행정부. 국회에서 선출한 3인, 얘가 입법부야. 대법관이 지명하는 3인, 대법관은 사법부야, 사법부. 이게 3권 분립이잖아. 입법부는 법 만드는 사람, 사법부는 법 심사하는 사람, 법에 따라 판결하는 사람이지, 행정부가 법을 실천하는 주체란 말이야. 그래서 걔네가 각각 3명씩 뽑아서 9명으로 구성되나 봐. 중앙선관위가. 맞지? 중앙선관위는 뭐 관할하는 애야? 대통령 선거 관할하는 애죠. 맞죠? 자, 그러니까 독립형 선거관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예산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법령에 해당하는 공직선거규칙 자기네가 만들 수 있고, 맞지? 그 종류에는 뭐가 있다? 중앙선관위가 있고, 그리고 시군구 선관위가 있어요. 구시군인가? 시군구? 구시군? 구시군이네. 구시군 선관위.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자,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 대법관이 3명 이렇게 임명한다며. 맞죠? 맞죠?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추천인 법관, 교육자 등으로 임명이 된다네. 그치? 정당 추천, 그리고 법관, 그리고 교육자, 요 정도라며. 그치? 여기는 뭐 기억할, 담아낼 것도 없네. 그냥 요런 사실관계 병렬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네.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공정성과 중립성의 의무를 지녀서 뭐 하면 안 돼요? 정당 가입하거나 정치 관여하면 안 돼. 여기 밑줄 치면 되겠네. 얘네들은 정치적인 활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위원장은 위원 중 법관 출신이 호선된대. 호선은 뽑힌다는 얘기야. 밑에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선거관리 전반의 법률 해석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래.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누구? 법관 출신을 호선한다고. 법관 출신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위원은 선거와 관련된 이의제기 및 각종 사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진대요. 봐봐. 선관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받을 수 있어? 이의제기 받을 수 있어. 얘 공부에 이상한 거 써놨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의제기 받으면 그거를 뭐 할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표결이 있단 말이야. 그 위원이라면 표결권을 갖는다 이거야. 근데 만약 9명인데 4대4 나오면 어떡해? 의장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됐어?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냥 언급된 수준이야. 정당 활동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의제기 오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지 얘네들 뭐 해? 표결해, 표결. 그런 사실관계 2개가 나온 거야. 알겠죠? 요 선거관리위원들은 정당 활동하면 안 됩니다. 정치 활동하면 안 되고요. 그치? 이의제기 왔다. 그러면 표결권이 있다. 얘네도 표결해서 어떻게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나 봐. 됐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이의제기에 관해서 나에서 또 설명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 대목이 조금 중요할 수 있는 거야. 나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밑에 3번째 줄이야. 이의제기 및 각종 사안에 대한 표결권을 갖는다. 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 아까 보니까 가만히 읽고 풀 수 있는 문항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나로 진입해야 돼요. 보자잉. 선거 공보는 뭐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선거 공보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후보자의 배우 및 직계 준비속. 직계 준속은 부모를 말하고요. 직계 비속은 자녀를 말해요. 알겠지? 직계 준비속이라 하면 부모와 자녀 말하는 거야. 각 재산 상황 그거 다 나와야 돼. 얼마 있는지 나와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체납 실적과 병역 사항, 그래서 후보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랑 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수단입니다. 자, 여기 뭐 적혀 있다고?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요거랑
공약 요런 거 등등등 들어있다고 등등등 맞지? 그 유권자한테 알립니다. 나 어떤 사람입니다. 나 뭐 하겠습니다. 라는 걸 알린다 이거지.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선거 공보는 책자형이야.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책자형이 가장 일반적인가 봐요. 법정 기한 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의 방식을 선택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누구한테 접수해? 후보자나 정당이 혹은 정당이 누구한테? 선관위에 접수하는 거야. 맞죠? 여기다가 접수한다. 저희 이거 선거 공보로 쓸게요. 이렇게 접수하는 거야. 맞지? 근데 어떤 형태여야 돼요? 온라인 또는 우편인 거지. 맞지? 온라인 또는 우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에 법정 규격 그리고 면수 등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얘가 뭐 한다고? 형식을 심사해요. 요 대목에서 유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형식을 심사한다는 건 내용은 따로 안 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법적 요건을 갖췄냐? 예를 들면 거기다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둘째 면에 넣어야 되거든. 이따 나와. 둘째 면에 잘 넣는지 여부 이런 것만 보는 거지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는 안 본다 이거야. 형식을 심사한다는 건 뭐라고? 내용은 심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뭐야? 공약의 현실성 이런 것들은 검열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선관위에서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린다는 얘기가 내용은 안 건드립니다 라는 뜻이야. 알아듣겠어? 알겠죠? 내용은 안 건드리는 게 뭐냐면 공약 현실성 이런 거는 따로 검열하지 않는다. 심사하지 않아요. 됐지? 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보공개가 자료에 관한 거짓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어. 신고. 자, 그런데 공보 차원에서 여러분 공보에 잘못된 게 적혀 있을 수 있어. 이따 하나 더 나오거든요. 어떤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치자. 예를 들면 거기 뻥 써있으면 어떡해? 뻥 맞죠? 거짓 사실이 적혀있다 이거야. 그럼 사람들 뭐 한다 이거? 그치, 신고하는 거지. 거짓 사실이다 그러면 수사기관 혹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선관위나 혹은 수사기관에 경찰 말하는 거죠. 얘네 뻥 써놨어요. 신고한다. 이렇게 신고하면 이의 제기자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의 제기자가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럼 뭐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와 관련된 증명 서류를 후보자 본인과 이의 제기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 항상 요구한다는 건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이렇게 되면 뭐 한다고?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고. 맞지?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고. 야, 그거 증명 서류 내다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요 요구의 방향이 누구랑 누구예요? 아니면 후보자. 둘 다한테 하는 거야, 보통. 후보자. 야, 쟤네가 너 뻥이라는데 이거? 이거 진짜라는 거 밝혀봐. 아니면 이의 제기자. 너 그거 뻥이라며. 왜 뻥인지 얘기해봐. 이렇게 증명서류 요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증명서류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맞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와서 이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증명서류 잘 보냈어. 그래서 뻥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 그럼 된 거야. 이해 가요? 근데 이의 제기자가 증명서류를 보냈는데 이건 누가 더 뻥이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아니면 증명서류를 안 보낼 수도 있어. 후보자한테 야 보내 그랬는데 얘가 안 보냈어. 뭐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 생긴 거라고.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 생긴 거야. 다만 요게 딱 나왔으면 뭐가 딱 떠오르면 좋아. 아까 전에 이거 얘네 표결하겠네를 떠오르는 게 좋지. 알아듣겠죠? 거기서 야 이거 뭐 어떻게 할래 말래 이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 제기가 왔어. 그래서 증명 서류를 요구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한대? 해당 서류를 후보자 본인이나 이 제기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1번 적어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거짓 사실로 판명된 경우, 거짓 사실로 판명된 경우, 동그라미 2번 적어봐. 그건 뭐 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돼. 맞죠? 조치를 취해야 돼. 공고해야 돼. 공고. 아니면 고발을 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고발은 항상 하는 거야? 사안에 따라 하는 거야? 사안에 따라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알아듣겠죠?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 증명 서류가 안 와. 아니면 거짓임이 밝혀져. 자,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에 뭔 무조건 해야 되고 공고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뭐는 해야 될 수도 있다. 그치, 고발은 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거지. 이게 모의고사 문제면 이런 치졸한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내신 대비하는 거지. 그리고 고발해야만 된다라는 방식의 틀린 선지가 나올 수도 있어. 이해가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돼. 거짓 사실의 경우 이렇게 처리한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신고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뭘 처리해야 되는 거야? 1번으로? 증명서류 내놔봐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2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잘 처리가 돼서 거짓이 아님이 판명이 되면 괜찮은데 증명서류가 도달했는데 그건 누가 와도 거짓이야. 아니면 뭐 얘네 뭐 이의제기 해놓고 증명서류 안 보내. 그러면 공고가 필요한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야. 알아듣겠죠? 그게 아니라 공보에다가 다른 후보자 내용 써놔. 근데 그냥 내용만 들어가는 건 괜찮아. 근데 그 후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야. 예를 들어서 뭐 아들 바람 폈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들 바람 펴서 이혼했대요 이런 거 공보에 적어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비방이에요. 비방. 관련된 내용을 적시하여서 비방하는 내용을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봐봐. 뭐 했어? 다른 후보자를 비방했어. 근데 합법적 비방이면 괜찮아. 근데 이 비방이 뭐면? 위법이야. 법을 어겼어. 그러면 그것도 뭐 해야 돼요? 공고한 다음에 또 고발해야 돼. 얘는 고발을 해야 돼. 이해가요? 요것 때문에 좀 여기 신경 써서 설명한 거야. 얘네 뭐 해야 된다고? 공고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된다. 고발도 해야 된다고. 여기는 고발을 사안에 따라 하는 거랑 고발을 해야만 되는 거랑 좀 달라요. 이해가? 그래서 공보에다가 좀 치사하게 네거티브로 다른 후보자 뭐 사생활 적시해 놓는 방식으로 써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위법의 수준까지 되면 뭐 해야 된다고? 그 공보에 적혀있던 거 이거 위법이에요 공고하고 그 공보에 적혀있던 내용을 기반으로 공보에 적혀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고발까지 해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맞죠? 자,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65조 6항에 따르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와 그 소명 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게재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정보공개 자료 있잖아.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이건 어디에 나와야 된다고? 둘째 면에 나와야 된다. 둘째 면. 첫째 면 안 돼요. 셋째 면 안 돼요. 근데 둘째 면에서 시작해서 셋째 면까지 차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나올 거야. 봐봐. 이를 게재하지 않거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에 게재하면 해당 선거 공보는 접수가 거부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형식이지. 어디에 뭐 들어가야 된다. 이거 형식이잖아. 내용 아니고. 맞죠? 자, 둘째 면이 부족해서 셋째 면을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중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고지를 거부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고지 거부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뭐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거에 예시가 나올 거야. 예를 들어 직계 존비속. 존속이 뭐라고? 부모. 비속이 뭐라고? 자녀.
재산이 후보자랑 전혀 상관이 없는 재산이야. 그럴 수 있잖아. 후보자랑 전혀 무관한 독립적인 생계에 의해 형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고지 거부로 기재할 수 있어. 뭐라고? 첫 번째 예시. 직계 존비 속의 재산. 근데 모든 재산이 아니라 무관하게 형성된 거. 후보와 무관하게 형성된 거. 무관하게 형성된 거. 근데 이 무관하게 형성된 건 그냥 그렇다고 말하면 다 믿어주는 거야? 아니야. 이거 심사야. 심사. 선관위가 다 심사하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는요. 후보자 자신 아니면 직계 비속. 후보자 자신 혹은 직계 비속 자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사유로 병역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게 됐어. 병역을 전역했단 말이야. 중간에 전역했어. 그럼 병역 처분 사항 및 그 사유를 공개해도 되고 비공개해도 돼요. 알겠지? 자, 두 번째 뭐야? 후보자나 아니면 직계비속 이 뭐 했을 때 질병으로 중간에 전역했을 때 이때는 비공개해야만 한다고? 공개를 해도 되고 비공개를 해도 된다고. 이때는 공개를 해도 되고 비공개를 해도 돼요. 이것도 틀린 선지 내기 너무 좋죠. 비공개해야만 한다. 틀려. 공개해야만 한다. 틀려. 공개해도 되지만 비공개할 수 있다가 지금 요지야. 비공개할 수 있다. 알아듣겠죠? 자,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 직계 비속 중 혼인한 여성. 자, 3번인데 직계 비속 중 누구? 혼인했어. 직계 비속이야. 딸내미 말하는 거야. 딸내미가 결혼했어. 그러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이게 좀 중요한데.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봐봐 얘들아. 이게 대상인데 겁으로 띄우는 거랑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얘는 아예 칸이 없는 거야. 직계 비속 중 혼인한 여성은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칸 자체가 거기 없는 거라고. 여기에 엄마 얼마 있고 아빠 얼마 있고 이게 실제로 다 나와. 딸 얼마 있고 아들 얼마 있다. 근데 여기서 딸 칸이 없는 거라고.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그치? 근데 아까 1번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엄마 얼마 있는지를 공개 거부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빠 얼마 있는지를 공개 거부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얘를 공개 거부라고 틀린 선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얘는 공개 거부가 허용되는 게 아니야. 거부가 허용됩니다 라는 거랑 아예 달라요. 제외야, 제외. 결혼한 딸내미는 여기 칸이 있다고 없다고? 칸이 없다고.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나가거나 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얼마 있고 아들 딸내미 얼마 있다는 거 다 밝혀야 돼.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지? 그런데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가 결혼했으면 여기 그 딸내미 칸이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알겠지? 근데 엄마 아빠가 나는 재산 공개하기 싫대. 그거 어차피 나랑 상관없이 번 거니까 그럼 공개 거부할게요 라고 하면 엄마 칸 지울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제외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공개 거부라고 적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틀린 선지가 나올 거라고? 딸내미가 결혼했으니까 공개 거부로 적을 수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런 틀린 선지가 나올 거야. 알겠죠? 자, 일단은 문항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좀 정보가 무겁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직계라는 건 한 다리만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계에는 뭐가 있냐면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있는 거야. 할머니는 직계 아니야. 손자, 손녀도 직계 아니고. 직계라는 건 딱 한 칸 차이 나는 걔네를 직계라고 하는 거야. 존속이 위로 한 칸이야. 그러니까 나 기준으로 엄마, 아빠가 내 직계 존속이야. 비속이 한 칸 밑에야. 나 기준으로 아들, 딸이 내 직계 비속이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시장이 되고 싶으면
엄마 아빠 재산이랑 아들 딸내미 재산까지는 까발려야 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존속이 할머니? 아, 존속이 엄마 아빠. 응. 직계 존속이 엄마 아빠. 근데 그 직계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할머니까지 포함될 수 있어. 존속이 위쪽을 말하는 거. 위쪽. 위쪽 혈연을 존속, 아래쪽 혈연을 비속. 근데 직계는 딱 한 칸. 한 칸인 거야. 알겠죠? 존속이 엄마 아빠고. 네. 존속이 아들 딸. 맞아요. 11번 볼게요. 가는 선거관리기관의 유형을 소개했대. 선거관리기관에 뭐 있는데? 그래, 독립형이랑 정부형 있죠. 그럼 유형 소개한 거 맞네. 유형 소개한 거 맞아. 나는 선거 공보 게재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선거 공보에 뭐 들어가는데?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랑 공약이랑. 그럼 내용 들어가 있네. 1번 정답이네. 1번. 자, 2번 가는 선거관리기관 왜 도입했나요? 도입 배경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3번 선거관리기관의 주요 업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4번 역사적 의의 안 나오고요. 5번에 보장하는 유권자의 권리 역시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어. 나에 대한 설명은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읽어봐. 자, 12번 기억과 니은을 이해해달래. 기억이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고요. 니은이 선거공보야. 맞죠? 선거공보를 접수하고 심사하고 발송하는 거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었죠? 맞지? 기억은 니은과 관련한 공직선거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맞지? 공직선거 규칙은 기억이 제정하는 거잖아. 이거 법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잖아. 맞지? 2번 기억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니은은 후보자나 정당이 작성했을 거야. 맞지? 후보자나 정당이 작성해서 여기다 접수하는 거였잖아. 맞지? 3번 니은은 각 세대로 발송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기억이 독자적으로 편성을. 그치, 얘네 예산 편성 진행 어떻게 한대? 독자적으로 편성한대. 다만 국회의 심사를 받겠지만, 국회의 감독을 받겠지만 편성은 독자적으로 하는 거 맞죠? 4번 니은을 관리하는 기억은 행정부 소속이 아닌 인사로 구성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야?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래. 왜 정치적 중립성? 어디 갔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위원을 둔다며. 걔네 개인정보를 뭐 어떻게 보호하냐. 누군지 다 나올 텐데.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5번 니은의 다른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을 적시해서 비방한 내용이 만약에 위법해. 그러면 고발을 해야만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야. 따라서 맞는 말이야. 이해가요? 좋아. 자, 13번 볼게요. 다음은 학생에 제공된 학습지입니다.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대한 학생의 판단 결과. 봐봐. 책자형 선거 공보의 둘째 면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나와야 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래서 판단 결과를 동그라미로 했기 때문에 적절한 거야. 이해가지? 자, 재산 상황을 공개한 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알 권리 때문에 재산 상황 공개하는 거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판단했으니까 적절한 거야. 맞지? 3. 후보자가 직계 존속의 가계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줬다고 인정이 되면 고지 거부로 기재할 수 없어. 무관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이 아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X로 판단한 거 적절한 거야. 알아듣겠지? 4번 자녀가 질병을 이유로 중도에 전역했대. 그럼 자녀의 병역 처분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죠. 그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지 않아? 그럼 X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판단했으니까 잘못된 거야. 4번이 정답이야. 이해가요? 알아들어? 이게 동그라미 X까지 판단해야 돼. 이게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동그라미 X까지 판단을 해야 돼서. 알아듣겠지? 후보자의 여성 자녀가 혼인했을 때 재산 상황은 공개 제외 대상이죠. 아이 그럼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판단 결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한 거 잘했지.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왜 싸우고 있어? 괜찮아요? 자, 다음 볼게. 자, 갑은 법관으로 세무세무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에요. 갑의 지인인 을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에 출마하고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세무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요. 선거 공보를 제출했어요. 을이 후보로 출마한 해당 지역구 주민인 병은 을의 책자형 선거 공보를 보고 이거 이의 제기했어. 뭐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갑이 관행에 따라서 세무선거구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됐다면 위원장, 법관 주로 호선한다며. 왜냐면 법률 해석의 전문성을 갖췄으니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갑이 을을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을의 선거 공보에 싣도록 허락했다면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건데? 맞죠? 중립성 의무 위반한 거죠? 그지?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위반한 거잖아.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야. 3번. 을이 체납 실적을 거짓으로 게재한 것이 병에 이의 제기했다면 갑은 해당 사안에 대해 표결권 행사할 수 있지. 이의 제기 나오면 표결권 행사한다며. 맞죠? 4번. 을이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게재했다는 병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소명 자료를 을이 제출하지 않았으면 공고되겠지. 얘 제출 안 했어요. 이렇게 공고하겠죠? 병이 을의 공약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걸 문제 삼아서 이의 제기했어.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드려 안 건드려? 공약은 안 건드려. 아까 전에 내용 중에서도 형식만 심사하지 공약은 검열 안 해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공약이 실현 불가해요라는 이의 제기에 대해서 너 그럼 증명자료 내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지. 애초에 우리 심사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네. 4번은 공고가 아니라 고발이면 틀린 거예요. 고발을 무조건 했다 그러면 틀린 거야. 고발을 할 수도 있겠군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야. 해야만 하겠군 이렇게 하면 틀린 거고. 이해가죠? 15번 A, B, C, D의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달래. 이게 A가 관리야 얘들아. 관리. 네. 근데 관리를 갖다가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1번 정답이야.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알겠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희 인사해. 안녕. 자, 나미브 사막은 연평균 강수량이 극히 적은 환경이야. 근데 벵겔라 해류의 영향으로 안개가 자주 형성돼요. 이거 이름 크게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여기는 비가 자주 내려 안 내려? 비가 안 내려. 근데 뭐가 자주 생겨? 안개가 자주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미브 사막에 살고 있는 딱정벌레는 등판의 미세 구조와 물방울을 입 쪽으로 유도하는 행동을 통해서 봐봐. 그럼 미세 구조의 동그라미 1번 적어야 돼. 그리고 행동, 유도하는 행동에 동그라미 2번 적어야 되고 그 안개를 수분 자원으로 삼는다고. 안개 이용해서 물 마신다고. 알아듣겠어? 이해가요? 딱정벌레의 등판은 친수성과 소수성의 성질을 교차하는 복합 구조로 되어 있대. 자, 그러면 이 딱정벌레가 뭘 먹어요? 물. 안개를 물방울로 만들어서 먹어요. 그치? 안개를 뭐 한다고? 수분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그런데 뭐 덕분이래? 뭐 덕분? 얘들아 뭐 덕분이래? 그치? 등판의 미세 구조. 등판이 가지고 있는 미세 구조.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행동. 그치? 걔를 입 쪽으로 유도하는, 물을 어디로? 입으로 유도하는 행동. 이 두 가지 덕분에 얘는 그 안개를 수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대. 안개 먹고 살 수 있대. 이해가요? 자, 그럼 이제 뭐부터 설명하겠어? 이 미세구조 먼저 설명하겠죠? 맞지? 이 미세구조 먼저 설명할 것 같아. 그래서 보자. 등판에 담겨있는 미세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자, 딱정벌레의 등판은 친수성과 소수성 성질이 교차하는 복합구조로 되어 있대. 일단 친수성, 소수성이 뭔지 알아야겠다. 얘들아, 친이 무슨 뜻이야? 수는? 물. 그러니까 물이랑 친해. 등판이 친수성과 뭐 한다고? 소수성이 교차한다고. 그러니까 등판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친수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소수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아들어? 뭐 때문인데 얘기하면 알려줄게요. 예. 수분. 뭐가 안 보여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뭐 안개 밑에 수분 몰아줄게. 수분 자원으로 사용한다 이런 뜻이야. 어? 알겠지? 자, 친수성과 소수성 교차해야 돼. 친수성이 무슨 뜻이라고요? 물이랑 친해요. 소수성은 물을 싫어해요. 물을 멀리해요 이런 뜻이야. 알아듣겠지? 자, 뭐가 돼 있냐면 요렇게 등판이 있잖아. 여기 이렇게 돌기가 나 있대. 돌기가. 근데 잘 봐. 여러분 잘 봐. 이 돌기의 꼭대기 부분 여기가 뭐야? 친수성이야. 그래서 돌기의 옆부분 있죠. 옆부분. 옆부분이랑 나머지 등판 부분 여기는 뭐야? 여기는 소수성이야. 소수성.
이해가요? 등판에 뾰족뾰족 돌기가 나 있는데 그 돌기의 끝부분만 친수성이고 그 돌기의 옆면이랑 옆에 바닥면은 소수성이라고. 읽어볼게요. 곡면인 등판 표면에는 미세한 돔 형태의 돌기가 배열되어 있는데 이 돌기의 꼭대기 부분은 물과 결합하기 쉬운 친수성, 반면 돌기의 옆면과 돌기들 사이의 바닥면은 왁스와 유사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 물을 배척하는, 물을 멀리한 소수성이라고. 자, 그럼 젖음성 동그라미 쳐봐. 액체가 고체 표면에 퍼지는 정도를 일컫는데 젖음성이 크면 친수성이고요. 젖음성이 작으면 소수성이래. 잘 젖으면, 그 표면이 잘 젖으면 친수성, 잘 안 젖으면 소수성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여러분들 그 방수되는 고어텍스 잠바 같은 거 입어본 적 있어? 아니요. 거기 물방울 딱 떨어뜨리면 물방울 모여있는 거 무슨 느낌인지 알죠? 면에다가 뭐 적셨을 때 면에 촥 퍼지는 거랑 다른 느낌인 거 알지? 그치?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딱정벌레의 등판에 나타나는 젖음성의 이질적인 분포는 안개 속의 미세 물입자를 포집하고 이동시키는 핵심 원리로 작용을 한대요. 이거 덕분에 안개의 물입자를 포집할 수 있다고. 요거 덕분에 자, 이걸 위해서는 접촉각과 표면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대. 아, 봐봐. 자, 참고로 친수성이라 하면 뭐가 어떻단 얘기야? 젖음성이 강해, 젖음성이 약해. 젖음성이 강해. 친수성이라는 건 젖음성이 크다는 얘기야. 소수성이라는 건 젖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약하다는 얘기야. 맞죠? 이제 뭘로 이걸 설명해보지? 표면 에너지와 접촉각의 관계. 맞죠? 봐봐. 이걸 뭘로 설명하겠대? 표면 에너지와 접촉각의 관계로 설명하겠대. 이게 별게 아니야. 단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지. 표면 에너지랑 접촉각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지. 자, 접촉각이란 뭐냐면 액체가 고체 표면 위에 놓일 때 고체, 액체, 기체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액체 표면이 고체 표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한대요. 봐봐. 거기 지금 보면 두 개 그림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이건 물방울이 이런 방식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물방울이 이런 방식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얘들아, 뭐가 친수성이고 뭐가 소수성 같냐? 느낌으로 때려봐봐. 뭐가 친수성 같아? 얘 친수성이야, 소수성이야? 소수성. 얘가 친수성이죠? 봐봐. 이 각도 말하는 거야, 이 각도. 이게 뭐야? 접촉각이야. 그럼 접촉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친수성이겠네? 얘는 접촉각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접촉각이 크면 클수록 소수성이겠네? 그럼 그 기준은 90도 삼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90도보다 작으면 무슨 성? 친수성. 90도보다 크면 무슨 성? 소수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접촉각으로 각각의 성격 설명할 수 있는 거 이제 이해 갔죠? 좋아. 근데 이건 뭐냐면 응집력과 부착력 사이의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된대요. 응집력이 뭐야? 액체 분자끼리 뭉치려는 힘이야. 봐봐. 여기 액체 분자 하나 있고 여기 액체 분자가 하나 있을 거야. 얘네들이 서로 나름대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죠? 맞지? 근데 얘는 지금 바닥으로부터 멀어지려다가 지들끼리 모였어요. 바닥에 가까워지려고 퍼졌어요. 바닥에 가까워지려고 퍼졌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 관심 있는 거야? 여기 있는 바닥한테 관심 있는 거야? 바닥한테 관심 있는 거야. 이 바닥에서 끌어들이는 힘이 뭐야? 이게 부착력이야. 지들끼리 모이려는 힘이 뭐고? 응집력이고. 자, 그럼 추론해봐. 이렇게 친수성이 있는 애는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클까 작을까? 응집력이 작지. 부착력이 훨씬 크니까 얘네가 바닥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이해가요? 여기는 뭐라고? 이 응집력이 뭐보다? 부착력보다 작지. 부착력이 훨씬 큰 거지. 그지? 바닥에 붙으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 안에 깔려야 돼? 그럼 얘는 반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얘는 응집력이 크니까 바닥에 관심이 없네. 지들끼리 모이려고 그러는 거네. 부착력보다 어떻게 된 거라고? 큰 거라고. 자, 그럼 응집력보다 약한 부착력이라면 소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응집력보다 강한 부착력이라면 친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어? 이 부착력이 표면 에너지야, 얘들아.
부착력의 표면 에너지라고. 알아들어? 그럼 표면 에너지가 클수록 각도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표면 에너지가 클수록 각도는 작아지고 그게 곧 친수성이란 뜻이야. 표면 에너지가 클수록 각도는 커지고 그게 곧 소수성이란 뜻이야. 이해 갔지? 이해 갔죠? 이제 읽어볼게. 자, 이제 응집력과 부착력 사이의 힘겨루기로 설명할 수 있대. 맞지? 응집력은 액체 분자끼리 뭉치려는 힘이고 부착력은 액체 분자가 고체 표면에 달라붙으려는 힘인데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부착력이 강해서 여기 밑줄쳐놔. 즉 고체의 표면 에너지 자체가 부착력을 표현하는 거라고. 부착력이 고체의 표면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부착력이 크면 표면 에너지도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액체가 넓게 퍼지죠. 접촉각이 90도보다 작아지죠. 그거 친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지? 반대로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낮아. 그러면 응집력이 더 우세해지지. 지들끼리 모일라 그러지. 그러면 접촉각이 90도 이상이 되죠. 곧 소수성을 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물에 대한 접촉각이 90도 이상인 소수성 물질이면 표면 에너지가 20에서 40이래. 이때 부착력을 표현하는 표면 에너지 있잖아요. 그치? 이때 부착력을 표현하는 표면 에너지. 며칠에? 20에서 40이래. 참고로. 20에서 40 정도로 충분히 작으면 20에서 40 정도로 충분히 작으면 소수성을 띌 수 있는 거래. 알아듣겠지? 표면 에너지 20에서 40. 미터당 밀리뉴턴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단위 자체는. 됐어? 자, 그러면 아니 알겠다 이거야. 이제 표면 에너지와 접촉각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친수성과 소수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다고. 근데 여기가 친수성이고 여기가 소수성이라서 여기가 친수성이 여기 소수성이라서 왜 그거를 이제 안개를 수분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를 이제 따져보자. 딱정벌레 등판은 그렇다면 왜 그런 거야? 등판은 어떻게 하여서 안개를 물방울로 만드는 거냐고. 맞지? 요 원리가 나올 거 아니야. 요건 과정적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딱정벌레 등판에서 물의 포집과 이동은 친수성과 소수성의 차이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우린 번호 매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안개가 낀 새벽에 바람이 불어오면 공기 중에 미세한 물입자는 돌기 꼭대기에 충돌합니다. 봐봐. 돌기가 있으면 요 꼭대기 무슨 성질이었죠? 친수성이었죠. 그럼 여기에 바람에 날려온 뭐가 충돌해? 물입자가 충돌하는 거야. 바람에 날려온 물입자가. 맞지? 바람에 날려온 물입자가 충돌합니다. 그럼 친수성분은 표면 에너지가 높을까 낮을까? 친수성이니까 높겠죠? 물입자가 즉시 흡착돼서 응축핵을 형성합니다. 이때 생기는 게 뭐야? 응축핵이야. 응축핵이 뭐냐면 작은 물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물방울. 그치? 물방울의 핵이 되는 거야. 이후에 물입자의 지속적인 충돌. 몇 개 더 부딪히는 거지. 바람이 계속 부니까 몇 개 더 부딪히는 거야. 지속적인 충돌로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그 부피가 커집니다. 이게 응축핵 삼아서 이게 뭐 돼요? 이게 물방울이 되는 거야. 물방울. 됐지? 즉 부피가 커진다고. 어느 정도로 커지는지를 알아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물방울이 들이 합쳐져서 부피가 커지는 거 있잖아요. 맞죠? 아니다. 응축핵에다 동그라미 1번을 적어두세요. 이게 응축핵이 생기고 여기서 응축핵이 생겨.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뭐 돼요? 물방울 되죠? 근데 그냥 머물러 있는 물방울이 아니라 자꾸 커지는 물방울이 되는 거지. 커지는 물방울이 돼. 그러다가 뭐 되면 무게가 부착력을 넘어서는 임계점. 그치? 이 무게가 뭐보다 커져? 부착력을 이겨. 넘어서게 되면 이게 2번이야. 그럼 걔가 거기 붙어있을까? 또르르 떨어질까?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또르르 떨어지겠죠.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또르르 떨어질 거 아니야. 거기 붙어있으려고 못하고. 맞지?
이때 돌기 꼭대기를 제외한 소수성 부분은 낮은 표면 에너지로 인해서 물방울과 높은 접촉각을 유지하므로 물방울이 표면에 펴지지 않고 구형을 유지합니다. 이 물방울이 돼서 이제 뭐 한다고? 떨어진다고. 그럼 얘가 어디를 지나가면서? 소수성 부분을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소수성 부분을 지나가면서 이게 넓게 퍼진다고 아니면 구형을 유지한다고? 구형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구형을 딱 공 모양 구형을 유지한다고. 요게 3번이야. 됐어? 구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에 동그라미 3번 적어놔. 됐지? 자, 얘는 물방울과 표면 사이의 마찰 저항을 극소화합니다. 여기 마찰 일어날까? 잘 안 일어날까? 잘 안 일어나지. 뭐가 다 있어야 마찰이 일어나지. 그치? 이건 조금 다 했으니까 마찰 저항이 적겠죠? 그치? 이거 마찰 저항이 적네. 그럼 잘 구른다는 얘기야? 잘 안 구른다는 얘기야? 잘 구른다는 얘기야. 됐어? 요 단계에 따라서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잘 이동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네. 이해가? 그러면 얘들아, 이 벌레는 머리를 들어야 될까? 빵댕이를 들어야 될까? 빵댕이를 들어서 등으로 이 물방울이 내 입 쪽으로 자꾸 모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 행동이 요 뒤에 설명이 될 거라고. 봐봐, 빠르게 읽어볼게.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들은 이러한 구조적 효율성을 활용한 생존을 위한 행동을 더욱 강화합니다. 딱정벌레는 안개가 짙어지면 짧은 시간 동안 물구나무를 서듯 꽁무니를 들어올려. 여기 밑줄 치면 돼. 꽁무니를 들어올린다. 이게 뭐야? 안개쬐기야, 안개쬐기. 그치? 아까 전에 2번이 있었단 말이야. 요 등판의 비밀이 1번이라면 2번이 있었다고, 2번. 그 2번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안개쬐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이 벌레는 자기 엉덩이를 든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치? 그래서 요 각도가 몇 도 되게? 23도 되게, 그죠? 23도 되게 든다고. 물방울이 이렇게 잘 내려오게. 이해가요? 이 자세는 체온을 빨리 손실하게 되고 포식자에게 노출될 위험을 높여요. 그치? 포식자가 저 빵댕이 든 벌레 있네, 저거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포식자에게 노출될 위험을 높이지만 세모 쳐두시면 돼요. 이거 위험해.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근데 물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그죠? 그래서 물방울이 중력에 의해서 입으로 잘 흐르도록, 이게 최적화 전략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대. 이거는 그러니까 최적화 전략이야. 무슨 뜻이야? 하나도 안 위험해, 조금 위험해.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물 먹는 게 더 중요해. 알겠지? 여기는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수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 전략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요? 좋아. 자, 그러면 16번 보자. 16번은 여러분 정답 선지만 보면 돼. 5번이 정답 아니겠냐? 얘 어떻게 물 마시나요? 등판 구조랑 행동으로 마셔요. 맞지? 17번 봐봐. 유리나 금속 표면. 아까 전에 유리나 금속은 친수성의 예시로 나왔어. 친수성의 예시. 그럼 얘네 표면 에너지는 소수성 물질의 표면 에너지보다 클 거야. 맞지? 부착력이 표면 에너지니까 표면 에너지 밑줄 쳐주고 부착력이라고 적어놔봐. 얘는 친수성을 지닌 소재이기 때문에 표면 에너지가 클 거야. 부착력이 클 거란 얘기가 맞는 말이야. 자, 나미브 사막 딱정을 활용해서 물입자를 포집하고 이동시킨다. 맞는 말이죠? 포집하는 거 어디를 이용해서? 요 끝부분을 이용해서, 친수성인 부분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어디 이용해서? 요 소수성 띄고 있는 부분 이용해서 구형으로 만들어서.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 벵겔라 해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안개를 수분 공급 맞고요. 4번의 접촉각은 고체 표면 위에 놓인 액체가 기체와 만나는 부분에서 액체 표면과 고체 표면이 이루는 각도.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맞는 말이야? 요것도 말장난하기 좋으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내신 차원에서는. 5번에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 돌기 꼭대기에 맺힌 물방울은 그 무게가 부착력보다 커지는 시점에 굴러 떨어지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고요. 18번의 기억은 이 최적화 전략이야. 조금 위험하더라도 물은 먹어야겠어서 그걸 쓰는 거죠. 조금 위험하더라도 그게 몇 번에 써 있어? 2번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긴 한데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니까 그때 쓰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출연해달라는 문제고요. 19번 봐봐. 안개 속 수분의 포집 이동을 위해서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 등판을 모방한 패널에 재료 ABCD를 코팅하려 그래. 근데 재료 간 젖음성 차이가 클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여기 비추쳐봐. 젖음성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바꿔 말하면 꼭대기에는 최대한 친수성인 애를 써야 돼.
그리고 그 옆부분에는 최대한 소수성인 애를 써야 되고. 알아듣겠죠? 자, 그럼 ABCD 중에 최대한 친수성인 애가 누구야? 각도가 이게 7도래, 7도. 7도면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제일 친수적인 애지. D는 160도래. 이게 160도면 거의 안 닿아 있는 거 아니야? 거의 동그라미 아니야? 그죠? D가 제일 소수적인 애야. 알아듣겠어? A 위에다가 친수성 최대. D 위에다가 소수성 최대라고 적어놔. 그러면 A랑 D 갖다 써야 좋은 거 아니냐? 아까 전에 뭐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다며. 맞지? 1번 물입자와의 부착력이 강한 물질 A는 표면 에너지가 높을 거야. 부착력이 곧 표면 에너지니까 맞는 말이야. 2번 접촉각이 90도보다 낮은 친수성 물질의 B는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클 거야. 맞는 말이죠? 3번 돌기의 꼭대기에 A, 옆면에 D 코팅하면 좋겠다. 4번 돌기 옆면에 C 코팅하는 것보다 A 코팅하는 게 더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C가 소수성인데. 4번이 정답이죠. 마지막. 돌기의 꼭대기에 C, 돌기의 옆면에 B 코팅하는 건 서로 위치를 바꾸어 바르는 경우보다 물이 잘 이동하지 않을 거야. 효율이 떨어질 거야. 반대로 했으니까 잘 안 되겠죠. 이해가지? 따라서 4번이 정답이야.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